네, 안녕하세요. 오늘 캐논TV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윤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4일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동영상 기능도 이 카메라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사실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 일단,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어, 오늘 딱 핵심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조금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네, 뭐 입장에서 인사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고요.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아이패드로 지금 같이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또 드리면서 진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낮 시간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든 교환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메라마다 그 동영상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 제 앞에 EOS R6하고 그다음에 이제 DSLR인 오디마크4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이제 두 가지 기종이 있는데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모드 다이얼이라든가 스위치를 설정을 해야 동영상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데 물론 이제 근래에 나온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이제 촬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동영상 설정을 철저하게 하고 일정한 설정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먼저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혹시 카메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카메라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위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R6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모드 다이얼에 보면 동영상 모드가 있죠. 네, 이렇게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먼저 하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AV 모드로 사진 촬영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이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제대로 그 촬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마크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 뒷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죠. 요 스위치. 네, 요 스위치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해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이제 메뉴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비디오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비디오 형식이라는 메뉴를 NTSC라는 것으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NTSC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사실은 이 TV 방송의 표준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표준이고, 이게 지금까지의 방송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카메라에서는 사실은 NTSC를 설정하건 PAL로 설정을 하건 다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TV로 방송을 틀 때에는 대한민국 TV가 NTSC 방식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NTSC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이따가 설명드릴 몇 가지 동영상 설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제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게 바뀌기 때문에 이 비디오 형식을 먼저 NTSC로 찾으셔가지고 맞춰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동영상 촬영을 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들을 이렇게 켜놓으면 그 배터리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지금 꺼놓을 예정인데, 배터리를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설명드릴 이 동영상 관련 설정들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은 여러 컷들을 찍어서 쭉 이어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커트를 찍을 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촬영 시간이 다른데 설정도 다르게 되면 이어붙였을 때 첫 번째 컷하고 두 번째 컷이
설정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이래서 다른 느낌을 줘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여러 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 이 동영상의 설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이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동영상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도라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카메라 기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씩은 메뉴 화면이 다를 거예요. 제가 모든 카메라의 메뉴 화면을 다 캡처를 뜰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R6 카메라에 이제 지금 메뉴를 캡처를 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긴 한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를 찾아 들어갈 때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미리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특히 DSLR 쓰시는 분들 오디마크4나 뭐 1DX 마크3도 지금 채팅창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이런 DSLR 쓰시는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설정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로 변경을 하셔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주의를 하시고 메뉴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옵션 중에 하나는 해상도예요. 해상도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동영상의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의 일종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진 같은 경우에도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을 해상도라고 해서 화소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같은 면적에 이렇게 TV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TV는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이고 어떤 TV는 3840 곱하기 2160이면 3840 곱하기 2160짜리 TV가 픽셀이 4배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밀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TV를 보실 때 요즘은 아마 TV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UHD TV를 많이 구입을 하실 텐데 여기 보시는 대로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동영상의 해상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방송은 대부분의 경우 FHD예요. 네, 1920, 1080입니다. 그리고 UHD도 요즘은 뭐 간혹 방송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널리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영상 촬영을 하실 때 뭐 1DX 마크3가 됐건 200D2가 됐건 메뉴를 찾으셔서 1920, 1080으로 촬영을 하시면 그냥 가장 무난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근래에 나온 카메라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3840 곱하기 2160 UHD라고 얘기하고 혹은 또 4K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해상도로 찍을 수 있는데 이걸로 찍으면 디테일도 좋지만 영상을 해상도를 크게 찍어서 잘라내서 쓰는 크롭 작업 같은 것들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고를 때 이 UHD나 4K 촬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많이 여기는데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20, 1080 정도로만 촬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메뉴에 동영상 녹화 화질 혹은 동영상 녹화 크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저렇게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4K라는 게 써 있고 FHD라는 게 써 있죠. 4K가 3840 곱하기 2160, 그 다음에 FHD가 1920 곱하기 1080 이렇게 해상도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EOS R5 같은 경우에는 4K의 4배, 그러니까 FHD의 16배, 즉 8K까지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디마크4 같은 카메라는 이거보다 더 낮은 해상도로 촬영을 하는 옵션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고 계속 강조하지만 네, FH 정도로만 안녕하세요.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얼른 집중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늦게 들어오셨어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상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동영상은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FHD보다는 UHD보다는 8K가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오디마크4 카메라 기준으로는 4K로 찍으면은 1분만 찍어도 한 3.6기가 정도 나와요. 동영상 용량이. 1분 찍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도 커야 되지만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편집할 때에도 엄청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카메라가 높은 해상도에 좋은 화질의 영상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찍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집에서 컴퓨터 이제 데스크탑을 제가 조립을 해서 쓰는데 예전에 노트북으로 쓸 때는 이 4K 영상을 편집을 못했어요. 노트북이 느려가지고. 제 노트북이 그렇게 뭐 나쁜 노트북이 아닌데도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기네 컴퓨터 사양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해상도를 설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편집 작업을 간단히 거치거나 일반적인 영상, 그냥 아주 프로페셔널한 영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런 정도의 간단한 영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FHD 정도로만 촬영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메뉴를 잠깐 보면 여기 지금 59.94, 29.97이라고 써 있죠. 저게 이제 1초당 몇 장씩의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프레임 레이트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형식을 NTSC로 설정을 하면 NTSC는 초당 29.97프레임, 이제 반올림에서 30프레임으로 표기하는 카메라도 있긴 있어요. 네, 29.97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AL로 설정하시면요, 25프레임으로 촬영이 돼요. NTS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TV라고 그랬죠. 그리고 PAL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는데 유럽 TV하고 한국 TV하고 1초에 재생하는 영상의 숫자가 달라요. 아예 규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 같은 데에서 그래가지고 뭐 비디오 테이프나 DVD 같은 거 사면 한국에 와서 재생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NTSC로 설정을 하시면 표준 프레임이 29.97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방송 보시고 이제 TV에서 요즘도 그냥 보시는 방송이 있죠. 전부 29.97 프레임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29.97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다시 이제 메뉴를 보면 프레임의 종류가 많죠. 29.97도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2배, 정확하게 2배인 59.94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적은 23.98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영상들이 왜 카메라에서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두 번째에는 24프레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4프레임은요, 이 영화관에서 보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면 1초에 29.97장이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24프레임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프레임 레이트 메뉴에서 23.98로 촬영을 하시면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간단히 찍어서 제 와이프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30짜리를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29.97짜리를 보여주다가 23.98짜리를 보여주니까 영화 같아 이런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사람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영화관 가서 그래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딱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방송하고 달라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영상이나 아날로그 느낌을 주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 때 23.98프레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60프레임, 이제 반올림 하기 전에는 59.94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NTSC 표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9.97이 맞는데 왜 그거에 2배짜리가 있을까? 2배짜리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 일단 첫 번째로 1초에 더 많은 장수를 재생할수록 영상이 부드럽게 재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차리실 텐데요. 일반적인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가 스포츠 중계를 보잖아요. 영상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스포츠 중계는요, 디테일한 영상 재생을 위해서 1초에 더 많은 장수를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작의 섬세함 같은 것들은 훨씬 더 표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많은 장수를 찍으면 더 좋습니다. 아니, 굳이 많은 장수를 찍을 필요가 없는데, 아니에요. 많은 장수를 찍으면 일단 첫 번째로 부드러운 재생을 할 수 있고, 그게 필요가 없으면 59.94짜리를 29.97로 그냥 여러분이 다운그레이드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영상인데 이 59.94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공을 던지는 부분만 제가 2분의 1배속 슬로우 모션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의 중간을 따가지고 슬로우 모션 같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영상 편집을 하는 부분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29.97보다 더 빠른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59.94나 뭐 심지어는 카메라에 따라서는 그거의 2배인 뭐 120프레임 촬영이 되는 카메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슬로우 모션 같은 기법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요즘 제가 보니까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데도 영상 중간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찍을 수 있다면, 카메라에서 허락을 한다라면 29.97프레임보다 2배 혹은 4배가 되는 프레임 레이트로 찍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날로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23.98로 찍는다거나 이런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은 한은 사실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 네,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것도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60으로 찍은 다음에 중간에 네, 슬로우 모션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면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한계라서 약간 좀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지금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고 조금 거의 부드럽게 재생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 앞에 있는 오디마크 프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EOS R6 근래에 나온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속 프레임 촬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고속 프레임 촬영은요, 아예 120프레임, 119.7이죠. 네,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4분의 1배속 슬로우 모션으로 아예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카메라 메뉴에 혹시라도 고속 프레임 촬영이라는 메뉴가 있으면 그걸로 촬영하시면 아예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기가 알아서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4분의 1배속으로 슬로우 모션 저장까지 하는 네, 그러한 기능입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 같은 것들을 찍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이 되겠죠. 지금 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프로젝트 자체는 30프레임으로 하고 영상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임포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같은 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30프레임으로 생성을 했더라도 시퀀스를 만들 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 상태에서 시퀀스를 이 60프레임짜리를 생성하셔서 그 시퀀스에 담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60, 30을 막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촬영을 할 때부터 60으로 촬영을 하시고 시퀀스를 60짜리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제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익스포트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30프레임으로 익스포트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시퀀스만 잘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속도 조절하는 거, 그거 제가 생각이 나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요즘은 중간중간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슬로우 모션이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고 있다. 네, 그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메뉴를 잠깐 보면 여기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박스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메뉴 화면에 표준하고 IPB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뭐 어떤 카메라들은 뭐 All I 뭐 이런 메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영상을 저장할 때 압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따라서 IPB와 IPB 라이트만 있는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ll IPB가 있는 카메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영상은 한 장 한 장 한 장이 다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이제 화질이 좋은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동영상의 화질도 좋겠지만 그만큼 동영상의 용량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All I라는 건 이 모든 프레임이 다 고화질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화질은 좋아요. 잘라서 붙이기에도 좋고, 그런데 용량이 겁나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용량을 줄일까? 근데 동영상은 1초에 30장을 보여주잖아요. 1초에 30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화질이 나쁜 사진을 좀 넣어놔도 사람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PB는 중간에만 화질이 좋은, 이걸 이제 아이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프레임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는 움직임을 예측해서 담아놓은 화질이 조금 나쁜 프레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움직임에 대한 가상 정보를 담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상 정보를 담아서 데이터 양을 확 줄인 프레임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ll I에 비해서 IPB는 이 I 프레임이 듬성듬성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에는 그냥 가상 정보만 들어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 양이 확 줄어드는데 실제로 얼핏 봤을 때는 사람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IPB 방식이에요. 그래서 All I가 IPB보다 화질은 더 좋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 보면 이렇게 R6 같은 카메라들은 아예 All I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IPB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IPB보다도 크기를 더 줄인 이제 라이트라는 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시고 그다음에 고화질의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All I 같은 옵션이 있다면 그걸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촬영 환경에 따라서 IPB나 라이트 같은 옵션을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IPB 정도로만 찍어도 크게 화질적으로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편집을 할 때도. 물론 이제 방송하시거나 영화 찍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셔서 오라이 같은 걸 쓰시고, 뭐 심지어 EOS R5 같은 미러리스는 로라는 촬영이 되잖아요. 동영상도 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영상을 찍을 때에도 압축을 안 하고 카메라가 받아들인 데이터를 그대로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지만 화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IPB 정도로만 촬영을 해도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디마크4나 이 EOS, 아니 오디마크4 기준으로 FHD의 60프레임, 그러니까 59.94죠. 59.94에 오라이로 촬영을 하면 용량이 한 1.2기가 나와요. 1분에. 이거 용량이 엄청나게 큰 거죠. 1분에 1.2기가니까. 그래서 너무 용량이 과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줄이기 위해서 IPB 정도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화질의 설정에서 해상도,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일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찍었던 컷하고 오후에 찍었던 컷이 설정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정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촬영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의 노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은 아까도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을 찍어서 연속으로 찍어서 이어붙이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사진을 찍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모든 카메라의 기능이 사진을 찍을 때하고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진은 순간적인 부분을 포착을 딱 하는 거고 동영상은 이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처럼 노출 설정을 그대로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동영상이다 보니 카메라에서 설정을 조금 단순화 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 프레젠테이션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동영상의 노출은 사진처럼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감도로 결정되는 게 맞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에 따라서 자동과 수동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EOS R6라는 카메라의 메뉴예요. 카메라 메뉴 안에 들어가면 동영상의 노출 모드 선택에서 동영상 자동 노출하고 수동 노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노출로 설정을 하면 우리 그 사진 찍을 때는 AV 모드는 뭐 조리개 우선, 뭐 그 다음에 뭐 TV 모드는 셔터 우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동 노출로 설정을 하면 그냥 조리개 셔터 감도가 지가 알아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 노출이고, 그럼 수동 노출은 뭐겠어요? 수동 노출은 조리개 셔터 감도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정해서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R6 같은 카메라는 조금 카메라 메뉴에서 아예 그냥 설정을 단순하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카메라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TV, AV, M 이런 모드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자, DSLR 쓰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DSLR 쓰시는 분들은 특히 오디마크4를 혹시라도 갖고 있거나 원디 계열 바디를 갖고 계신 분들은 TV, AV 모드를 동영상을 찍을 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 할 텐데, 동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6D라던가 이런 약간 아마추어 베이스의 카메라들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들은 동영상을 찍을 때 그냥 TV, AV가 한꺼번에 묶어서 자동, 그 다음에 M 모드가 수동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게 카메라마다 이렇게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슬픈 얘기인데, 비싼 카메라는 동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한 카메라들은 그냥 자동, 수동 이렇게만 딱 그냥 약간 단순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러리스도 마찬가지예요. EOS R6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메뉴 화면 보여드린 대로 자동 노출, 수동 노출 두 개만 있는데, EOS R5 같은 카메라로 가면 걔는 동영상 AV 모드, TV 모드, P 모드, 그리고 M 모드가 다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 볼게요.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노출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따라가다가 주변에 빛이 변하면 알아서 동영상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노출을 알아서 조절하는 게 자동 노출 모드고, 수동 노출 모드는 뭐예요? 조리개 셔터 감도를 사용자가 딱 정해 놓으면 카메라가 그거를 변경할 수가 없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노출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샘플 영상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예전에 제가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는데 분수쇼를 이렇게 찍는데, 분수가 팍 올라오면 조명이 켜져요. 그럼 밝아지죠. 그리고 분수가 내려가면 조명이 꺼지고 어두워지겠죠. 그거를 동영상을 자동 모드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수가 팍 올라오면 영상이 어두워져요. 밝아지니까. 조명이 켜져서. 그랬다가 분수가 내려가고 조명이 꺼지면 영상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한다고 계속 영상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요리하는 것 같은 걸 찍으면 조명을 딱 이렇게 다 일정하게 켜놓고 찍잖아요. 조명이 안 변하죠. 그러면 굳이 자동 노출 모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동 노출 모드를 쓰면 약간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노출이 변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노출이 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동영상을 찍으실 때 상당수의 경우에는 조명이 고정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피사체를 따라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노출 모드를 뭘 쓴다는 얘기예요? 수동 노출, M 모드를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명심하고 여러분이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90D도 오마포처럼 동영상 촬영 시에 쓸 수 있냐고 하시는데, 애석하게도 90D는 그게 되지 않고요. 90D도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TV, AV 모드로 바꿀 수는 있는데,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이 안 돼요, 동영상에서는. 그러니까 90D는 자동 아니면 수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PTV AV는 그냥 묶어서 자동, 그 다음에 M 모드는 수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노출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하고 아까 똑같다 그랬잖아요, 동영상 찍을 때. 그러니까 동영상 찍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조리개 조절하면 흔히 얘기하는 뒷배경 흐릿했다 선명했다는 심도가 조절이 되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똑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적어 놓진 않았지만 그 DSLR이나 요즘 스마트폰도 잘 나왔는데 DSLR이나 미러리스로 동영상을 찍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찍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심도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같은 장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뒷배경 날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뒤를 날리는 거라 이렇게 뭐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뭉개져 있어요. 뒷배경이 흐릿하게 찍혀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배경이 흐릿한 얕은 심도의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렌즈가 크고 센서가 큰 DSLR이나 미러리스는 그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두운 데에서 위력을 발휘해요, 이런 카메라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어두운 데에 들어가면 노이즈가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밝은 데에서는 야외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가 딱 실내에 들어오면은 화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내에서 조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환경에서도 DSLR이나 미러리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좋은 영상을 찍으려면 결국 큰 센서와 큰 렌즈를 가진 카메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예, 동영상 그 오프 강좌 때 저랑 그 노출 촬영하셨던 분 지금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실습을 원활하게 못 하고 있는데 얼른 요게 좀 끝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촬영하러 같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노출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 강조하는데 수동 노출, M 모드로 찍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녹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카메라 메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녹음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 달려있는 마이크 혹은 아니면 카메라 옆부분에 마이크 단자가 있죠. 이 카메라 옆부분에 있는 마이크 단자를 통해서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 마이크로 음성이 녹음되는 걸 카메라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을 하면 알아서 볼륨을 조절해요. 큰 소음이 나면 소리를 좀 줄여서 녹음하고 작은 소음이 나면 소리를 키워서 녹음을 하고. 근데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수동으로 설정을 하면 밑에 이제 녹음 레벨을 여러분이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 녹음 레벨은 저 밑에 맨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요 레벨 미터 있죠? 요거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은데 저 녹음 레벨 미터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빨간색에 갖다 붙어 있으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소리가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녹음 레벨 미터에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12라는 부분이 표시가 돼 있죠. 저 부분을 약간 넘나드는 정도. 그게 이제 가장 음성이 그냥 무난하게 녹음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녹음 레벨을 특히 수동으로 조절하실 때에는 저 레벨 미터를 보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 이 앞에서도 써놨지만 너무 소리가 크게 녹음이 돼서 막 찌직찌직하면서 소리가 이제 깨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찢어지면요. 이거는 편집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복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큰 소리로 녹음이 되는 걸 피하셔야 되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차라리 조금 작게 녹음하는 게 낫대요. 작은 거는 키워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이미 찢어져 버린 소리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작은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여러분이 촬영을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 바람 소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저감시켜 주는 게 윈드 필터인데 윈드 필터는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서는 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외에서 바람 소리가 막 바바바박 하고 들어오는 경우에만 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감쇄기라는 거는 소리를 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 레벨 미터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제 녹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꽉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 주는 게 감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쇄기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큰 소음이 발생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감쇄기를 켜고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륨의 이 음성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에 달려 있는 마이크가 사실은 생각보다 성능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서 중요한 게 영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길을 걸어가면서 유튜브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걸어가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켜놓고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녹음이 잘 돼 있어야, 이 소리 녹음이 잘 돼 있어야 더 이 시청자들이 좋은 반응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제작하실 때에도 이 마이크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됩니다. 좋은 마이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저도 지금 강의할 때 이 무선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뭐 강의 같은 거 녹음할 때는 뭐 무선 마이크를 쓴다거나 혹은 뭐 섬세한 공연 같은 거 녹음할 때는 무슨 뭐 고음질의 뭐 마이크를 쓴다거나 뭐 그리고 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생태 촬영 같은 거 하면은 멀리서 들어오는 이제 그 소리를 따기 위해서 그 지향성 마이크라는 거 써요. 이렇게 각도가 딱 들어오는 각도가 정해져 있는 마이크. 주변 소리는 안 들어오고 특정한 각도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따는 거죠. 그런 지향성 마이크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 종류를 잘 선택해야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조금 제가 힘을 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침 이제 지금 채팅창에 창호곤님께서 네, 그 C로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카메라는 이 캐논 카메라는 픽처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안에 있죠. 이 픽처 스타일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진 촬영용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사진 촬영용으로 색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찍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영상은 찍어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호의 손실이 월등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딱 따서 놓고 보면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사진이 화질이 월등히 좋은 거예요. 동영상은 화질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더 과도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픽처 스타일을 풍경으로 놓는다거나 뭐 컨트라스트를 높게 한다거나 채도를 높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신호의 손상이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으실 때에는 컬러 설정을 세게 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픽처 스타일을 강하게 설정했을지라도 동영상을 찍으실 때에는 변경을 해서 표준 뭐 혹은 아니면은 자동 혹은 아니면은 뭐 뉴트럴 같은 이런 픽처 스타일을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특히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으면 뉴트럴 픽처 스타일을 써보신다거나 혹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캐논 로그라는 게 카메라에 있으면 그걸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픽처 스타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뉴트럴로 사진 찍어 보신 적은 거의 없을걸요. 저도 뉴트럴로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뉴트럴은 색 손실을 최소화하는 픽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밋밋합니다. 약간 밋밋하게 촬영이 되는데 그게 동영상의 신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저 뉴트럴도 세요. 뉴트럴도. 그래서 이제 아예 신호를 최대한 많이 보존할 수 있는, 특히 어느 쪽의 신호냐 하면 이 압축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신호가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에 손상이 많이 돼요. 중간 쪽은 남아있는데. 그래서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쪽의 신호를 많이 보존하고 있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동영상의 컬러 보정을 다르게 하는 기능을 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로그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할 때 이렇게 그 밝기를 편집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부터 밝은 데까지 이렇게 이제 증폭을 시켜서 곡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곡선의 모양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로그 함수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로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그림을 그래서 원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서 편집할 때에는 이 그 어두운 데는 조금 증폭을 하고 밝은 데는 많이 증폭을 해가지고 사진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로그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가 확 올라가 있고 밝은 데와 어두운 데가 이렇게 증폭이 덜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컬러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제 다음을 볼게요. 일단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표준 픽처 스타일로 그냥 촬영을 한 거고요. 네, C로그2 그리고 C로그3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지금 비교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영상 느낌이 너무 다르죠. 다시 보시면 표준만 해도 조금 그냥 강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느낌이 드는데 C로그2하고 C로그3는 완전 달라요. 영상 느낌이. 그 저렇게 밋밋하고 착한 느낌이 드는 컬러를 도대체 어디다가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렇게 찍어야 신호가 남아있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TV의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등등 이런 영상들은요, 심지어 영화도 거의 대부분 다 로그로 촬영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감당이 안 돼요. 다 날아가요. 특히 밝은 데가. 그런데 이제 저희 캐논 카메라 중에서 C로그를 이제 지원하는 카메라가 그렇지 않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이게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요 지금 앞에 있는 오디마크4라는 카메라가 2016년에 나왔는데, 이 오디마크4라는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로그가 나왔어요. C로그가. 그래서 이 오디마크4는 그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죄송한데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유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C로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예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C로그 버전이 C로그2하고 C로그3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C로그2를 쓰는 방법도 있고 C로그3를 쓰는 방법도 있죠. 지금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C로그2에 비해서 3가 조금 더 탁하고 밋밋하고 색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작업에는 좀 더 유리하지만 후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게 다룰 수밖에 없는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이 카메라에 혹시라도 내가 캐논 로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쓰기 전에 먼저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익히셔야 돼요. 그것도 조금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어도비 프리미어나 뭐 애플의 파이널 컷이나 이런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야 거기에서 이 로그로 촬영한 영상의 컬러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6D 마크2에는 이 로그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같은 데에 가시면은 감성 브이로그라는 검색창에 감성 브이로그라고 치시면 소위 이제 감성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촬영이 된 여러 영상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영상을 보면 약간 부드럽고 뭐랄까 좀 소프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영상하고 다른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다 로그로 찍은 거예요. 그런 게 보시면 딱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조금 고가의 프로페셔널 지향적인 카메라에만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에서 컬러를 보정하는 작업을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거치는 데에 있어서 이 로그로 촬영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먹으니까, 이 보정이. 그래서 이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갖추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근래에는 룩업 테이블 LUT라고 해서, 근데 R5는 당연한 얘기지만 캐논 로그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이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할 때 이 룩업 테이블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 조금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룩업 테이블은 뭐냐면 로그로 촬영된 거에다가 색을 입히는 일종의 프리셋이에요. 그러니까 로그로 촬영한 영상에다가 요 룩업 테이블을 입히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요 룩업 테이블을 입히면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식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일된 색감의 어떤 일정한 색감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을 좀 갖추신다라면 이 로그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흔히 얘기하는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색감이 아주 잘 살아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면 아니함만 못한 완전히 밋밋하고 흔히 얘기하는 시멘트 느낌이 나는 네, 그런 탁한 느낌의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으니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저도 뭐 이렇게 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딱 맞춰서 편집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캐논 로그 3로 촬영을 한 영상이에요. 벌써 약간 회색빛이 돌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프리미어에서 약간의 그레이딩 작업을 해가지고 영상을 조금 깨끗하게 만든 그러한 영상입니다. 프리셋 일컬으면 LUT, Lookup 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Lookup Table. 영어로 줄여서 LUT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free, 영어로 free, LUT라고 입력을 하시면 프리미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룩업 테이블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사용 받아가지고 프리미어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침 저희 캐논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 아카데미에 프리미어 강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검색하셔가지고 프리미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컬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DSLR을 조금 더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에서 초점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초점은 이제 동영상은 연속된 상황을 찍는 거라서 사진하고 상당히 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다가 친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써주고 계시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된 피사체에 초점을 삐빅하고 맞추면 거기에 초점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원샷 AF가 있고 그런데 이제 피사체가 움직이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서브 AF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연속된 상황을 찍기 때문에 서브 AF를 쓴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시면 메뉴 화면에 저렇게 동영상 서브 AF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켜놓게 되면 동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계속 렌즈가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AF를 일반적으로는 켜놓고 쓰는데 자, 사람을 찍을 때에는 사람이 저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얼굴을 맞춰놨는데 제가 샥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초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가서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최근의 카메라를 보면 저 위에 AF 방식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는 사람의 눈, 코, 입을 인식해서 그 인식한 얼굴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EOS R 시리즈의 미러리스로 오면은 검출할 피사체를 사람이나 동물 등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검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사람이나 동물의 눈만 따로 따라갈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저렇게 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AF 방식을 얼굴 우선 트래킹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검출할 피사체를 사람으로 해놓고 눈 검출까지 선택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딱 이제 만약에 저를 찍는다 그러면 제 눈만 따라가면서 계속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 같은 걸 찍을 때는 저 기능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요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살짝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뒷부분에서 지금 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뒷부분에 보시면 초점이 살짝 나갔다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다가 실수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AF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지된 피사체를 찍는다. 그 다음에 풍경을 찍는다. 그러면은 초점을 연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런 정지된 피사체를 찍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였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이 인식이 안 되죠. 그죠? 사람 얼굴이 인식이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런 상태에서 서브 AF를 쓰면 갑자기 오동작을 하면서 샥샥 하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 보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방송 보면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것처럼 구석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그 찍는 카메라가 있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서브 AF가 오동작을 해갖고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초점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천만다행으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카메라는 R 시리즈인데 그 얼굴 인식을 켜놔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제 얼굴만 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 AF는 무조건 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혹은 카메라를 움직일 때 이럴 때 서브 AF를 쓰시고 정지된 피사체를 찍거나 혹은 인물이지만 인물이 제대로 얼굴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서브 AF를 끄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두고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초점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영상이 다 찍혀요. 영상이 다 찍히면 그거를 여러분이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잡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옛날에 나왔던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DSLR에는 이 서브 AF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촬영 감독님 앞에서 이 카메라 기능을 설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막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피사체를 추적하는 AF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되지 않아서 좀 죄송하다 이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쓰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프로들은 다 그냥 수동 초점 쓴대요. 지금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영화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오히려 수동 포커스를 많이 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AF가 좋은 점도 있지만 AF로 놔뒀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촬영에서 초점에서 이제 이 서브 AF에 좀 몇 가지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데 동영상 서브 AF 속도라는 옵션이 있죠. 네, 이거는 이 추적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딱 바뀌었을 때 저 AF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바로 가서 샥 맞는 거고 AF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카메라를 옮기거나 피사체가 움직이면 조금 천천히 가서 맞습니다. 이 속도를 조절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너무 빠르게 샥 하고 맞으면 영상에서 어색해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고 천천히 맞게 하고 싶으시면 저기 밑에 있는 AF 속도라는 옵션을 조금 낮춰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한 2나 3 정도 놓으니까 오히려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브 AF 추적 감도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피사체를 막 추적해서 찍고 있어요. 한 명을 추적해서 찍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샥 들어왔어. 그랬을 때 이 중간에 들어온 피사체에 빨리 가서 초점을 맞게 하고 싶으면은 즉시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뭐가 들어와도 내가 처음에 맞췄던 피사체에 한동안 계속 초점을 맞게 하고 싶다라면 피사체의 고정 쪽으로 파라미터를 옮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냥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가운데에 놓고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한 놈만 죽어라 찍는다. 그러면 피사체 고정 쪽인 거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많이 찍어야 된다. 빨리빨리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즉시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경우에만 애석하게도 DSLR에는 이 기능이 없는데 그 전에 지금 리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동영상 서브 AF 메뉴가 있는 모델이면 캐논의 렌즈를 마운트를 하시면 전부 AF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논 렌즈인데 만약에 AF가 안 되는 렌즈다. 간혹 그런 렌즈가 있죠. 그런 경우에 AF가 안 돼요. 하지만 캐논 렌즈 중에 AF가 되는 렌즈이면 서브 AF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서브 AF를 쓰실 때 캐논 렌즈라고 하더라도 모든 렌즈가 다 동일하게 동작하진 않아요. 모터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렌즈들을 쓰면 서브 AF를 쓸 때 초점 맞추는 과정에서 드드드드드득 하는 이 렌즈 구동 소음이 영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로들의 수동 초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딱 맞춰 놓으면 계속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피사체를 찍거나 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동으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맞출까? 그 정확하게 그 수동 초점을 맞추는, 이 정확하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게 해주기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MF 피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못 뜬 게 이 외부 연결을 하면 피킹 되는 게 안 보여서 못 떴는데, 피킹은 뭐냐면 초점이 맞은 피사체 경계에다 색깔을 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피킹을 켜시고 저 끄기를 켜기로 바꾸고 색상을 설정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빨강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경계와 초점이 맞은, 정확하게 맞은 부분에 빨간 칠이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아, 초점이 저기에 맞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피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을,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기능을 피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초점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DSLR에는 없고 미러리스에만 있는데, 이 초점 가이드는 이런 거예요. 초점이 수동 초점인데 안 맞았을 때에는 사각형 위에 있는 저 조그만 삼각형 3개가 저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랬다가 렌즈에 이 포커스 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면서 합치가 되죠. 합치가 되면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수동으로 초점을 조금 더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SLR은 안타깝게도 이런 기능이 지원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DSLR은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영상을 찍기 전에 카메라 뒤에 보면 돋보기 버튼이 있잖아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한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쉽게 맞출 수 있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찾으셨네요. 서버 AF 추적 감도하고 속도가 활성화가 되려면 얼굴 인식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 인식을 사용하시면은 그게 안 되는, 특히 DSLR 카메라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DSLR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 기능을 끄고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포인트 AF 같은 가운데 사각형이 나오는 AF 있죠? 네, 그런 방식을 쓰셔야 서버 AF 속도나 감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초점을 혹시라도 쓰실 분들은 미러리스 카메라 EOS R 시리즈를 갖고 계시면 이 피킹이나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포도 펌웨어 업그레이드,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장담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조금 이제 DSLR하고 미러리스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지금 이제 오마포도 나온 지가 거의 한 6년 가까이 됐잖아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중에서 특수 동영상인 타임랩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요즘 저희 캐논의 DSLR이나 미러리스 보시면은 타임랩스 동영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재미있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타임랩스는 간단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근데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찍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이어붙이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타임랩스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타임랩스 메뉴에서 인터벌 몇 초 간격으로 혹은 몇 분 간격으로 영상을 찍을 거냐, 그 다음에 촬영 매수 몇 장을 찍을 거냐를 정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하면 토탈 촬영 시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이 몇 초간 몇 초의 영상으로, 몇 분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트레비 분수죠. 네, 거기서 찍었던 건데, 뭐 짧은 시간 동안 찍으면 뭐 대충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근래에 나온 카메라들을 보면 타임랩스 메뉴 중에 노출에 대한 메뉴가 있어요. 자동 노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노출을 첫 프레임에 고정을 해서 하거나 혹은 아니면 노출을 계속 변화시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친퀘테레에서 타임랩스를 와이프 카메라로 찍었어요.
80D로. 근데 이 80D라는 카메라는 노출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해가 지는 걸 찍었는데 80D는 노출이 첫 프레임에 고정만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밝을 때 찍었는데 점점 해가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나중에 타임랩스를 다 찍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영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노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근래에 나온 카메라들을 보면 타임랩스를 찍는 동안 노출을 첫 프레임에 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노출을 프레임마다 측정해서 변화시킬 건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첫 프레임에 고정을 한 게 아니라 노출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촬영하는 옵션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 지는 동안 어두워지지 않고 야경까지 이렇게 촬영이 되는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재밌어요.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던 장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타임랩스를 켜놓고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이제 명동거리네.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영상을 여러분 들고 찍은 다음에 프로그램에 가서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해도 되긴 되는데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타임랩스를 켜놓고 쭉 걸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랩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카메라 켜셔가지고 NTSC로 비디오 형식을 다 변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한번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어디 유럽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러시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NTSC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추천 옵션은 1920, 1080 FHD죠. 그 다음에 59.94 프레임. 이건 나중에 슬로우 모션 같은 걸 작업하기 위해서 좋다 그랬어요. 59.94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고 압축은 올 I나 IPB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올 I나 IPB를 찍으면 동영상 용량이 크니까 메모리를 좀 큰 걸 사세요. 요즘은 뭐 256기가 이런 거 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좀 큰 걸 사시고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카메라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EOS R 시리즈나 오디마크4처럼 UHD, 4K 영상이 촬영이 되는 카메라들은 그 4K 영상을 찍으려면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시고 그 규정, 매뉴얼에 써 있는 규정 이상의 빠른 속도의 메모리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찍고 싶으시면 고음질의 외장 마이크 같은 걸 한번 구입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녹음 볼륨은 자동이나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 큰 소리로 녹음이 되지 않도록 볼륨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컬러 설정 같은 경우 사진 찍을 때처럼 강한 설정을 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급적 조금 밋밋하게 설정을 하시고 카메라에서 지원이 된다면 로그로 촬영을 해서 후보정을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점을 맞출 때는 AF를 쓰게 되는데 움직이는 인물 같은 것들은 서버 AF의 얼굴 인식 기능과 눈 검출 기능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아주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 안 드렸었는데 마스크를 쓰면요 얼굴 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정지된 피사체는 오히려 피사체가 잘못 인식돼서 렌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수동 초점으로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보여드린 영상에 타임랩스 장시간 동안 찍어서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는 이 재미있는 영상 몇 초 간격으로 혹은 몇 분 간격으로 몇 장을 찍어서 얼마 길이의 영상을 만들 건지 다 이제 메뉴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그걸 보고 사용을 하시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찍으면서 노출이 변하는 경우에는 자동 노출 기능을 첫 프레임의 고정이 아닌 찍을 때마다 측정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노출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얘기 드릴 게 많기는 한데요.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카메라의 기본적인 동영상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은 어쨌든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좋은 카메라의 좋은 동영상 기능들을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채팅창에 해주시면 제가 조금 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일단 먼저 오디마크3 같은 DSLR에서 영상 촬영 시 AF를 어떻게 놓고 써야 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오디마크3, 네, 난감하죠. 일단 오디마크3는 서브 AF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고정을 하잖아요. 피사체가 움직이면 다시 또 맞추셔야 돼요. 그 카메라 뒤에 보시면 AF ON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걸 눌러서 맞춰야 되는데, 일단 AF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릿했다 선명했다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디마크3 같은 DSLR은 아예 수동 초점 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수동 초점 테크닉을 익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럽에 사시는데 PAL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만 올리실 거면 NTSC나 PAL이나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이렉트로 TV에 틀거나 혹은 디스크 같은 걸 만들어서 TV에서 보여준다. 이럴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TV 규격대로 영상을 찍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유럽에 사시니까 PAL로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거주를 하시고요. 그냥 유럽에서 계속 뭐 사실 예정이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NTSC보다는 PAL로 촬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NTSC는 참고로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규격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초에 찍는 장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보는 TV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TV하고 약간 영상의 느낌이 다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계속 생활하실 거면 비디오 형식을 PAL로 설정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지만 어쨌든 올려주시고, 이거 화면에 나오는 그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시면 저희 왼쪽에는 온라인 아카데미,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오늘 했던 오픈 클래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그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많은 그 피드백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아카데미에는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나 제 얼굴이 나오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사실 요즘 좀 비대면 상황이라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카메라에 대한 지식,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어쨌든 그 오늘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디마크4에서는 타임랩스가 안 되냐고요? 제가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오디마크4에 타임랩스 동영상 있습니다. 네. 일단 카메라 뒤에 있는 스위치를 변환을 하셔서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요.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첫 번째 그 메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그 카메라 모양 탭 있잖아요. 요거 혹시 잠깐 요 카메라 메뉴 화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외부 모니터하고 연결해서 비활성화 되어 있기는 한데, 동영상 모드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첫 번째 탭, 카메라 모양 탭의 다섯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타임랩스 동영상이라고 있죠. 네, 저기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R6 고감도 노이즈 감소 표준이 좋은 건데 가장 무난해요. 표준이 가장 무난하니까 그냥 그 표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노이즈 제거하시면 디테일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표준 정도로 설정하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거 안 하는 해제 옵션은 쓰지 마세요. 노이즈가 너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1시간 조금 남짓 강의를 했는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평일날 낮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설명드린 기능들만 잘 숙지를 하셔도 동영상을 찍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동영상 찍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집 프로그램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습해 보는데 그러한
그 의지를 또 가지고 계신다면 동영상이 아마 많이 발전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같은 시간에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4일 내내 강의를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 강의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